처음 교도관으로 일하게 된 친구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교도소는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곳이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그는 점점 더 그곳에 휘말리게 되었다. 특히 그가 처음 근무한 구치소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초보 교도관인 그 친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배들은 그에게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을 주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뺀방 근무였다. 교도관들 중 일부가 갑자기 업무를 쉬게 되면 다른 교도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땜빵 근무였다.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특정 동을 대신 맡게 되었고 그곳에서 불편한 기운을 방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한 질순을 만났다. 그 질순은 다른 질수들과는 다르게 항상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질수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질수는 마치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했다. 초자연적인 진노. 그 질수는 언제나 교도관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친구는 점점 더 그 웃음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질수는 다른 질수들과는 다른 눈빛을 가졌다. 그 눈빛은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친구는 그 질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고 어느 날 그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컴퓨터 화면에 그 질수의 이름 대신 숫자가 나타났고 그 번호를 입력하자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이 떠올랐다. 그의 범죄 내용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고 친구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보통 더 많은 최고사안이 기록되어야 했지만 그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불완전한 정보만을 담고 있었다. 친구는 그 기록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뜨더니 화면이 깜빡이며 그 질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은 마치 현실에서 봤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 질수의 표정은 마치 친구에게 만에 걸려는 듯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 같았다. 친구는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떨리며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도 알지? 나는 이곳에 존재하는 자들 중 하나일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다시 깜빡이며 정지되었고 친구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교도소의 소음은 사라지고 불빛은 희미해지며 주변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마치 그가 다른 세계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그 질수의 눈빛에 사로잡힌 채 어둠 속에 빠져들었다. 불길한 경고. 그 후로도 친구는 그 질수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질수는 여전히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계속해서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점점 더 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친구는 그 질수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그에게 속삭였다. 너는 나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제 너는 내가 지켜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교도소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무언가나 그를 쫓는 느낌이 드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밤마다 교도소의 긴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질수의 눈빛이 떠오르며 친구는 항상 누군가나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점점 더 그 죄수의 존재가 단순히 범죄자다 아니다. 교도소 안에서 무엇인가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죄수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 같았고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죄수가 항상 말하던 이곳에 존재하는 자들 중 하나, 나는 말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교도소의 비밀. 친구는 그 죄수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도소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오래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기록들은 교도소의 시작과 그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교도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이곳에서 벌어진 범죄와 사건들은 단순히 인간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기록에는 교도소가 단순히 죄수들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어둠의 존재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도소 내부에는 고대히 금지된 의식들이 이루어졌고 그 의식들이 지금도 교도소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죄수도 그 의식이 깊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교도소를 떠도는 영혼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제 친구는 그 죄수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그 죄수가 지닌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교도소는 단순한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의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죄수는 단순히 교도소의 범죄자들이 아닌 금의식들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죄수와 그가 속한 어둠의 존재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 친구는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교도소의 어두운 힘이 그를 붙잡았고 친구는 이제 더 이상 교도소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 친구는 교도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한 재소자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 재소자는 반격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단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교도소 내에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 남성은 다른 재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강도에 그치지 않았다. 그 남성은 그가 수감된 교도소 내에서 심지어는 재소자들과의 교도소 내의 규칙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친구가 말하기를 이 재소자는 교도관들과의 관계도 매우 교묘하게 이어가고 있었고 그와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도소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교도관들의 역할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친구는 그 남성의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게 되었다. 그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점은 교도소 내에서 일부 재소자들이 교도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규칙을 세운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그들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무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교도소 내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교도소 내의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게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친구는 교도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해 더 이상 단순히 법적 처벌만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느낀 점은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재소자들을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교도소 내에서 벌어진 권력 싸움.
교도소 내에서 권력 싸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교도관들은 물론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친구가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 발생이었다. 그때 친구는 어느 한 공장에서 일을 맡고 있었고,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그가 맡았던 공장은 교도소 내의 작업장이었고, 그곳에서 재소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은 나중에 출소할 때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교도관들과 재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심리적 갈등과 권력 다툼이 얽힌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재소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구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폭력 사건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폭력은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친구는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게임들을 이해해야 했다. 세 번째 이야기,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기미스러운 거래.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는 때때로 기미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거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이러한 거래는 교도관들의 독해를 초래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친구는 교도관으로서 일하면서 여러 번 이러한 기미스러운 거래를 목격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 거래들이 교도소 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래들이 교도소 내의 권력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재소자들이 교도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거래는 단순히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교도소는 결코 단순한 처벌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또 다른 범죄와의 싸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장소이다.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외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선과 심리적 갈등을 동반한다. 특히 총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며 그의 역할은 단순히 범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구역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다른 교도관들과 재소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 친구는 그 총반장과 잘 알고 있었다. 그 총반장은 이미 60대 초반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교도소 내에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지만 그가 맡은 구역은 매우 평화로웠다고 한다. 다른 구역에서처럼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재소자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다. 총반장의 역할은 단순히 강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총반장이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맡은 구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이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그 반성의 과정 속에서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총반장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이를 통해 구역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총반장이 교도소 내에서 그렇게 큰 권력을 쥐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그의 감정적인 폭발이었다. 그는 형수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결국 치명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어느 날 그의 조카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는 두려움에 빠져 조카를 살해했다. 그뿐만 아니다. 그가 죽일 사람은 조카만이 아니라 형수와 형까지 포함되었다. 그는 형수와 형을 죽인 후 자수했지만 이미 그 사건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친구는 그 사건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춘반장이 교도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가 그렇게 끔찍했음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교도소 내에서 보여주는 태도 사이의 간극은 친구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과연 그는 교도소 내에서의 권력과 혐오 예지를 위해서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과거와 범죄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인가?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 곳이 아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 친구는 교도관으로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자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갈등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 촌반장이 교도소 내에서의 질서를 잘 지켰다는 사실은 결국 그가 교도소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을 비교적 잘 해왔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그가 평생 지고 갈 죄책감을 남겼고 그의 내면은 항상 그 고통에 시달렸다. 그가 촌반장이 되었던 이유도 그가 과거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일종의 자기 정화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촌반장 역할을 잘 수행한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와 범죄는 그를 단순히 교도소 내의 권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의 삶은 교도소 내에서의 역할과 과거의 죄책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범죄와 그로 인한 결과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인간 관계와 심리적 갈등을 통해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인간의 본성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는 이야기이다. 교도소는 단순히 처벌의 장소가 아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와 싸우며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촌반장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심리적 깊이가 숨어있다. 내 친구가 교도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직업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교도소 내에서는 여전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업 훈련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던 내 친구도 점차 교도소 내의 복잡한 인간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도소에서 탐험할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그의 삶은 점차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내 친구가 교도소에서 처음 겪은 문제는 바로 대상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 권력 관계는 때때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 친구가 평화롭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수험자들은 자주 싸움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누군가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바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처리하는 교도소 측의 규칙도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내 친구가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로 인해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교도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다툼이었지만 점차 다른 수감자들이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고, 결국 교도소 내에서 큰 소란을 일으킬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싸움을 피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교도소의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더욱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해 징벌반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엄격한 구역으로 규칙을 어길 수감자들이 처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징벌반에 갔을 때 이곳이 얼마나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징벌반은 단순히 수감자들이 처벌을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규칙을 어긴 사람들로, 그들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고립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징벌반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 친구는 이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본다. 과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을 통해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고, 또한 교도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 친구는 징벌반에서 나와 다시 일반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더 이상 싸움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배운 자격증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수감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대부분 출소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그는 교도소 내에서 가장 뛰어난 수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내 친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교도소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많은 수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수감자들과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았고, 대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친구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출소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현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내 친구는 처음에 교도소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겪는 매일의 일상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의 분위기는 언제나 긴장감이 넘쳤고, 수감자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과 질서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교도소라는 곳의 진정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더 나쁠 사람으로 변해갔고, 일부는 교도소에서 자신을 반성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가 그들에게 주는 게 잔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는 너무 가혹하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결국엔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그가 평생 지고 갈 죄책감을 남겼고, 그의 내면은 항상 그 고통에 시달렸다. 그가 총반장이 되었던 이유도 그가 과거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일종의 자기 점화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총반장 역할을 잘 수행한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와 범죄는 그를 단순히 교도소 내의 권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의 삶은 교도소 내에서의 역할과 과거의 죄책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범죄와 그로 인한 결과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심리적 갈등을 통해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인간의 본성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는 이야기이다. 교도소는 단순히 처벌의 장소가 아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와 싸우며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총반장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심리적 깊이가 숨어있다. 내 친구가 교도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직업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교도소 내에서는 여전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업 훈련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던 내 친구도 점차 교도소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도소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그의 삶은 점차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내 친구가 교도소에서 처음 겪은 문제는 바로 대상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 권력 관계는 때때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 친구와 평화롭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수감자들은 자주 싸움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누군가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바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처리하는 교도소 측의 규칙도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내 친구가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로 인해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교도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다툼이었지만 점차 다른 수감자들이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고, 결국 교도소 내에서 큰 소란을 일으킬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싸움을 피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교도소의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더욱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해 징벌관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엄격한 구역으로 규칙을 어긴 수감자들이 처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징벌관에 갔을 때
이곳이 얼마나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징벌반은 단순히 수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규칙을 어긴 사람들로 그들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고립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징벌반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 친구는 이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웠고 또한 교도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 친구는 징벌반에서 나와 다시 일반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더 이상 싸움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배운 자격증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수감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대부분 출소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그는 교도소 내에서 가장 뛰어난 수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내 친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교도소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많은 수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수감자들과의 갈등에 시달리지 않았고 대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친구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출소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현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내 친구는 처음에 교도소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겪는 매일의 일상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의 분위기는 언제나 긴장감이 넘쳤고 수감자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과 질서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교도소라는 곳의 진정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더 나쁜 사람으로 변해갔고 일부는 교도소에서 자신을 반성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가 그들에게 교육의 장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는 너무 가혹하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결국엔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내 친구가 있었던 교도소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더욱 가혹한 곳이었고 수감자들은 자신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교도관들마저도 그들을 제어하기 힘들었고 교도소 내에서의 기율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수감자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다. 교도소 내의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권력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내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 친구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보낼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교도소에서 가끔씩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수련자들이 자신을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들로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는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교도소가 아무리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수련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었고 수련자들은 자신을 바꾸고 싶어도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내 친구는 점차 교도소의 시스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도소가 단순히 수련자들에게 벌을 주는 곳이 아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더 나쁠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도소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도소는 그들에게 다시 사회에 나올 기회를 주지 않는 끊임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내 친구는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을 점차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쁠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교도소 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는 계속해서 교도소 내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나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친구는 점점 더 인간적인 도구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점차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교도소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가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내 친구는 교도소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적응하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의 시간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 교도관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일반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재소자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그들이 내면에 감추고 있는 비밀이나 사건들은 모두 그곳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에 그저 일상적인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곳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지만 그들 역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범과 재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들의 처벌과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 교도관으로 대치받았을 때 초범들이 대체로 덜 거칠고 재범이나 상수범들이 더욱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범들은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잘 마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풀려날 수 있는 반면 재범들은 교도소 내에서 점점 더 위험한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재소자들의 변화는 교도소 내에서 그들의 생활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 친구는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사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은 서로 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고 그 폭력의 대상은 대부분 다른 재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려는 교도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도관들이 그런 폭력 사건을 방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 내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 일부 교도관들이 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폭동이나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교도소 내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교도관들이 투입되지만 그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친구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눈으로만 확인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는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운동장 한쪽에서 덩치 큰 재소자들이 다른 재소자를 괴롭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재소자는 CCTV로 감시되는 방에 갇혀 있었고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감시되고 있는지 제 친구는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제 친구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해하며 그 재소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소자는 교도소 내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끔찍한 범죄들이 있었고 그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교도소에서는 그를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그래서 CCTV와 다른 감시 장비를 통해 그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처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특별하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자 제 친구는 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 재소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매우 두려운 존재였고 다른 재소자들은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제 친구는 교도소 내의 다른 건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 인맥이 넓고 종종 교도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 친구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재소자의 과거와 범죄 경력을 알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소자는 단순히 한 번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서 교도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재소자에 대해 알게 되면서 교도소 내의 복잡한 인맥과 분위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으면서 제 친구는 점차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한 폭력이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교도관과 재소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는 그 재소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직접 그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소자와 대화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재소자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 친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범죄는 그가 교도소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대우가 그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교도소 내에서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교도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이 교도소 내에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도소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교도관으로서의 책임감과 헌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후로 그는 세상에서 거의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그가 겪은 일들은 더욱 기이한 사건들을 낳았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그를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입소한 첫날 밤,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지나치게 고요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방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그를 점점 더 미쳐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는 벽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고, 그와 함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간을 떠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소리와 존재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그의 죄를 알았고, 그에게 벌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그 존재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들이 나를 따라와. 그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 무겁고 그들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고백이 그들을 멈추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 사람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한 밤이 아니었고, 대신 기이한 소리와 형체 없는 존재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은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과도 말을 나누게 되었고, 그들 중 몇몇은 그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환상이나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사람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 그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 그가 만나게 될 존재들은 그냥 영혼들만이 아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 그를 저주하게 만든 거야. 그 사람은 이 말이 점점 더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실제로 그를 괴롭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존재들이 단지 그의 과거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그의 미래까지도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사람은 교도소의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존재들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고 괴롭힌다면 그는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그 존재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결심은 그렇게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존재들을 피해 다닐 수 없었고, 그들과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교도소 안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그는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과거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일들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할 때 결국 더 큰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한다면 더 큰 저주를 불러일으킬 거라. 이걸로 끝내야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그 존재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책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 존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한 대로 그 존재들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동안 키워왔던 존재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가 발견한 책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 존재들은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싸움에 지쳐갔고 결국 그 존재들의 힘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들과 싸워야 해. 그 사람은 힘겹게 입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존재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책에 적혀있는 마지막 구절을 읽었고 그 순간 그의 몸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는 교도관 솜씨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치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솜씨는 원래 조정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력이 있는 교도관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구치소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맞이한 사건은 바로 한 재소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첫 번째 사건. 솜씨가 비치는 구치소에서 처음 맞이한 재소자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은 처음에는 이 소식을 거쳐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날 솜씨가 만난 재소자는 매우 젊은 나이였고 언제나 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재소자는 반지 초범이었고 솜씨는 그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에는 초범, 재범,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솜씨는 재소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소자는 분명히 다른 재소자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 이 재소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솜씨의 직감적으로 그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소외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재소자의 과거와 숨겨진 범죄. 솜씨는 이 재소자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신입 교육을 받은 소, 재소자는 자신의 반의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솜씨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가 범한 범죄는 감금, 폭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나쁜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재소자의 눈빛에서 솜씨는 단순한 수매나 죄책감을 넘어서 어떤 끔찍한 고통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깊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솜씨는 그가 울고 있는 이유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경험한 다른 어떤 끔찍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치소의 밤, 미스터리한 사건들. 날이 갈수록 솜씨는 재소자의 행동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소자는 점점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가 있는 방에서는 언제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솜씨는 밤마다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기괴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서 뭔가 더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울음이 그 자체로 단순한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다른 존재가 그 재소자와 얽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솜씨는 재소자가 저지른 범죄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범한 범죄는 단지 감금과 코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에는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우 잔인한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솜씨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었고, 그가 울고 있는 이유가 그 범죄로 인한 죄책감뿐만 아니다. 그의 과거와 관련된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층 불면의 존재. 어느 날 밤, 솜씨는 구치소 안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재소자가 속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기괴하고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솜씨는 그 소리가 단순히 사람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른 존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재소자가 울고 있을 때와는 달리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밤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 방 안에서 어떤 영혼이 갇혀 있거나 그 재소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무언가가 밤 안에 존재한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솜씨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릴수록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재소자의 고백과 충격적인 진실. 솜씨는 결국 그 재소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재소자에게 왜 계속 울고 있는지 물었고, 그 재소자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지른 죄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재소자는 그렇게 말하며 솜씨에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단지 폭행과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영혼을 억제하려 했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책감은 그가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그에게 영향을 미친 영혼들과 얽히게 되었고, 그 영혼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솜씨는 그 재소자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범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재소자가 울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고통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안의 기이한 찬산들. 그날 이후 솜씨는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소자가 올 때마다 다른 재소자들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그 방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솜씨는 그 사건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재소자가 저지른 범죄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구치소 안에 다른 존재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교도관 친구가 겪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범죄 이력과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 사람들의 범죄 내역을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원래 교정본부에서 근무하던 교도관이었지만 어느 날 구치소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재소자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이 구치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밤 배정이 되지 않고 몇 일간의 신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은 교도소의 규칙과 검경을 배우는 과정으로 신입 재소자들은 모두 이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는 이런 신입 재소자들의 밤을 배정받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 매우 임산 깊었습니다. 그 재소자는 아주 어리고 매일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친구는 그가 왜 그렇게 계속 울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재소자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울고 있었고,
다른 재소자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상황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그 재소자의 공소장이 구치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공소장이 다른 교도소 직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친구는 공소장을 펼쳐보게 되었고 그 속에 담긴 범죄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재소자가 저지른 범죄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으로 가던 중 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부식복도식 아파트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혼부부의 아내를 납치한 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는 결국 1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친구는 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구는 그 사건 이후로 훈산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권유하며 피해자가 입을 상처를 어떻게든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재소자는 처음에는 초본이었으나 그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일이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결국 교도소로 이송되어 강력범들이 함께 생활하는 구역에 배정되었고 친구는 그 후에도 그 범죄자의 행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친구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범죄 이력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건은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범죄자는 교도소에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친구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며 재소자들의 범죄 이력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가 마주한 다른 사건들도 역시 끔찍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그 성범죄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그로 인한 파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도관의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교도소에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평생 지속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범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교도관들도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범죄자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담보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힘들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때로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피해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며 사회는 그들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들을 교도소에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교도소 내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자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자의 삶,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고, 특히 보이스피싱과 성매매라는 범죄가 결합된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는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범죄자는 젊은 나이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기치기 위해 전화를 이용하는 범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범죄였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고 정교해지면서 이 범죄는 점점 더 큰 산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 연루되었지만 이후 더 큰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자의 문제는 단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큰 범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 중 하나는 성매매였고, 이 범죄는 그에게 더 큰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매매라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를 강제로 유도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은 더욱 비난을 받습니다. 그 범죄자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여성을 속여 성매매를 강제로 유도하였고, 이는 곧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범죄자는 여성들에게 연락을 취해 내가 유력한 재벌과 친분이 있다,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 요 유인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고급 호텔에 가서 잠자리만 하고 나오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유도했으며, 이 속은 여성들은 그를 믿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가 약속한 대로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 범죄자에게 큰 법적 처벌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성매매와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범죄로 그는 추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 범죄자는 원래 보이스피싱 죄목 외에도 성매매로 인해 7년형을 추가로 받게 되었으며, 결국 그는 급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급수는 범죄자의 위험도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분류되는 제도입니다. 급수가 낮아질수록 더 악명 높은 교도소로 이감되며, 그만큼 위험한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급수의 변화는 범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교도소 생활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급수가 떨어지면서 그가 원래 있던 2급 교도소에서 3급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결국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교도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특히 위험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살인자나 마약 미매자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범죄자는 그동안 겪지 못한 극한의 폭력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싸움은 일상적이었고, 그 범죄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며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도소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범죄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범죄자는 결국 다른 죄수들과의 싸움으로 급수가 떨어지고 더 열악한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도소 내에서의 처벌과 범죄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겪는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싸우며 그들의 과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주며,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범죄자는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교도소 내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폭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들이 겪는 현실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자가 받은 처벌은 그의 죄에 비해 충분히 엄격했으며 그가 겪은 교도소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범죄자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처벌을 넘어서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신적으로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범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니라.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단지 법적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도소 내에서의 처벌이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한 복합적인 과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범죄자가 겪은 고통은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받은 처벌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는 금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고통과 처벌을 통해 범죄자들은 교훈을 얻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훈이 단지 교도소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로 돌아가서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그 속에 얽힌 인간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와 경험한 여러 사건들은 단순한 예상적인 교도소 생활을 넘어 각기 다른 재소자들의 사연과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도소는 그 자체로 사내의 작은 사회와도 같으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외부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얽히며 더 큰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규범, 그리고 정의와 처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친구가 교도소에서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들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도소 내의 규칙들이 단순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범죄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교정과 교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상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여러 번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교도소에서의 교정 교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소자는 처음에 가벼운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점차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더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런 재소자들을 보며 교정 교화의 진정한 의미와 한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주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교도관들이 그들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고기수는 특전사 출신으로 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제어할 능력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기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번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사건을 들으며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냉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모기수가 조금만 더 감정을 제어했더라면 그는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두운 교도소 복도에서 기계처럼 걸었다. 발소리가 유독 큰 공간, 좁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는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놀라움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이곳은 이미 익숙해진 삶의 일부분이었다.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단단해진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이곳에 보내게 만든 이유였고, 그 과거는 그의 현재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름은 민철. 그는 20대 초반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왔다. 사건의 내용은 그가 직접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저 지나치게 분노하고 참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과거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민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죄책감은 그를 괴롭히기만 했다. 하루는 그런 민철에게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교도소 내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 중 하나는 면회였다. 면회는 그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그들의 면회 요청도 거절한 상태였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가 면회를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그 면회를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얼굴에 깊은 피로와 상처를 안고 그를 찾아왔다. 처다,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슬픔과 고통은 민철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머니를 상처 입혔는지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어머니와의 면회를 끝내고 다시 고요한 감옥 속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철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의 옆방에서 생활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젊었고 처음엔 아무리 봐도 무섭고 냉정한 인상이었다. 그의 행동은 다소 과격해 보였고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민철은 궁금해져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호였다. 정호는 다소 무뚝뚝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상한 면도 있었다. 처음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민철이 교도소 생활에 점점 적응하면서 정호와의 대화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철은 드디어 그에게 물어보았다. 정호, 너는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된 거야?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그는 특전사 출신이었다. 전직 군인이었고 신혼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이끌게 만들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결혼한 후 둘의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때의 후임이 내 아내를 비난하는 말을 했어. 난 그걸 참을 수 없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사람 하나나 죽게 됐어. 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소외와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그 사건을 한순간의 실수로 정의했지만 그로 인해 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철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무겁게 다가왔다. 전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였지. 그때 내가 너무나도 순회했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이렇게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거야. 전호의 이야기를 들은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둘 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민철은 그 순간 자신의 죄책감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범한 죄를 떠올리며 깊은 소외에 빠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민철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호와의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교도소 내에서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에게 주어질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느 날 민철은 교도소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갔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민철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